북한에서 16년간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 그는 평양 최고 엘리트였고 특별 배급을 받으며 가족과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북한을 덮친 그 시기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충성스러운 경호원을 목숨 건 탈북으로 내몰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만경대구역이라고 김일성 주석 생가 근처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동네에서 산다는 게 자랑이었죠.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 출신이셨습니다. 6.25 전쟁 때 싸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은 평양에서 인정받는 집안이었습니다. 2007년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호위사령부에 선발됐어요. 경호원 말입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자리였죠.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경호원으로 16년을 일했습니다. 2021년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봉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우리 북한은 더 심했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중국에서 오는 기차도 트럭도 다 끊겼습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호원 가족들은 괜찮았습니다. 특별 배급이 나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쌀 15kg, 식용유, 설탕, 고기까지 받았어요. 평양 일반 주민들도 못 받는 건데 말이죠. 아내는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딸아이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때였죠. 저녁이면 우리 가족 셋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딸아이가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비밀이란다. 아버지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내도 덧붙였죠. 혜진아, 아버지 일 묻지 마라. 중요한 일 하시는 거야.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만수대 근처에서 경비 임무를 섰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였지만 우리 경호원들은 꼿꼿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조국을 지키는 일인데 말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놨습니다. 여보, 춥지? 얼른 들어와서 손 좀 녹이세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양 한복판, 따뜻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죠.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문도 들렸지만 저는 그게 과장된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2022년 설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서 세배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70이 다 되셨지만 아직 건강하셨습니다. 민철아, 내가 경호원으로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공화국, 우리 수령님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가 6.25 때 목숨 걸고 싸우신 것처럼 저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딸도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켜면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 둘이에 굳게 뭉쳐. 그런 방송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막힌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풀릴 기미가 없었어요. 장마당에는 물건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던 물건들이 다 끊겼으니까요. 쌀값도 오르고 옥수수값도 올랐습니다. 설탕이나 식용유는 아예 구하기 힘들어졌죠.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장모님이 함흥에 사시는데
거기는 배급이 석 달째 안 나온대요. 사람들이 풀뿌리게 먹는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원래 평양보다 어렵다고만 생각했어요. 2022년 봄이 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평양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출근했습니다. 경호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아직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요. 제가 충성하던 체제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그건 곧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2022년 5월,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긴급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악성 비루스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북한은 그때까지 코로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전해왔거든요. 2년 넘게 국경을 막고 우리 공화국의 우월한 방역 체계 운운하더니 갑자기 코로나를 인정한 겁니다.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해열제라도 구하려고요. 하지만 약국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진작에 다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은 장마당으로 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산 약이 있긴 했는데 가격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 돈으로 몇십만 원씩 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가 2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코로나를 막는다고 국경을 막고 사람들 왕래를 금지하고 그렇게 통제만 했으면서 정작 약 하나 준비 안 해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경호원들은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절대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중국산 해열제와 마스크가 지급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저는 그 약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약한 알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데 우리만 이런 걸 받는다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학교에 아이들이 반도 안 나와요. 다들 집에서 열이 나서 누워있대요. 근데 병원에는 약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저는 제가 받은 해열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라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가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이나 챙겨야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버지는 6.25 때 목숨 걸고 싸우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인민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뭡니까? 인민들이 약한 알 없이 죽어가는데 고위층들만 중국산 약을 먹고 있다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료 경호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박상휘라고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어요. 같이 10년을 근무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하더니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어요. 부대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상휘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통보만 있었죠. 저는 박상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사흘 전에 차가 와서 가족들을 다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알아보니 박상휘가 근무 중에 어떤 말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제대로 못 막으면서 무슨 핵무기냐는 식의 말이었대요. 그 말을 누가 보고했고 박상휘는 숙청당한 겁니다. 가족들도 함께요. 그게 우리 공화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단 한마디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도 못 막는 나라가 무슨 강성대국이냐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저도 박상휘처럼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모르는 게 나았어요. 알면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하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16년 동안 뭘 지켜온 걸까? 이게 정말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나라인가? 2022년 여름이 왔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퍼졌고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몇십 명만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천 명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같은 아파트 동에서 7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코로나를 완전히 이겨냈다고 선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열나서 쓰러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코로나를 이긴 거예요. 근데 왜 친구들은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아, 그런 건 조용히 해야 한다. 알겠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혜진이 앞날이 걱정돼요. 이 나라에서 저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하겠소.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2022년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뭔가 깨진 것 같았어요. 16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호원 제복을 입고 출근했지만 예전 같은 자부심은 없었어요. 어머니 댁에 가면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민을 억압하는 걸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 세월을 모두 버리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다가올 터였습니다. 2022년 11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전체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특별 행사 경호 준비라는 거였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함경북도 어느 미사일 기지로 이동했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주애라는 원수님의 딸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그 어린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이 아이 손을 잡고 뭔가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뭐지? 설마.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후계자 수업 아니겠어? 벌써 4대 세습을 준비하는 건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0살짜리 아이를 미사일 발사장에 데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도 21살이었어요. 김주애보다 11살이나 많았죠. 그런데 우리 딸은 자기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지거든요. 반면에 저 10살짜리 아이는 벌써 2,500만 인민을 지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2022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석탄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평양 시민들도 난방을 못해서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경호원 가족이라고 해도 석탄까지 특별 배급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연회 경우였어요. 평양 시내 어느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제가 문 밖에서 경비를 서는 동안 안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보이는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커다란 상에 온갖 음식이 가득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과일. 평양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올해도 성과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원수님 건강 만수무강.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에 제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장마당 근처에서 할머니 한 분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옥수수 몇 알을 팔려고 거기 앉아 계신 거였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어서 파래지셨는데도요. 그 할머니와 이 연회장 안,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IMF 때 우리 남한도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고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떠들어댔지만 거리의 사람들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장마당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쌀 1kg에 우리 돈으로 6,000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쌀 몇 킬로그램 사기도 어려운 가격이었죠. 제 어머니도 힘들어하셨습니다. 70살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연금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한 달에 몇백 원.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월급에서 어머니께 드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공개 처형이 늘어났어요. 밀수하다 걸린 사람, 한국 영화 봤다는 사람, 탈북 시도했다는 사람. 한 달에 두세 번씩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밀수하다가 걸렸다는 겁니다. 총살 직전 그 청년이 외쳤습니다.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그 청년은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한 게 죄입니까? 이게 우리 공화국이 말하는 인민의 천국입니까?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내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 누가 들으면.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2023년 여름,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을 선발한다는 거였어요. 어디 가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쟁터에 보낸다는 거였죠. 우리 부대 후배 중 한 명이 선발됐습니다. 박일병이라고 23살짜리 청년이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집 아들이었는데 군대라도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기 전날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상위 동지, 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좀 돌봐주십시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살아 돌아와야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요. 우크라이나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뉴스로 다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우리 딸 혜진이를 이 나라에 남겨둘 수 없다고요. 혜진이도 저 박일병 같은 운명을 맞을지 모릅니다. 아니, 설령 전쟁터에 가지 않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탈북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떡하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넘으신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탈북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산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지만 제가 떠나면 어머니 무덤에 절할 기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6.25 때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도 못 가겠죠? 평양 땅에 다시는 못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를 봤습니다. 21살, 꽃다운 나이였어요.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김주의 세습 체제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겠다고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요. 2023년 12월 5일. 우리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갑니다. 라오스, 태국. 저는 지도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가야 했어요. 밤 10시, 차가 왔습니다.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모두 6명이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서요. 이틀을 차로 달렸습니다. 중간에 숙소에서 쉬긴 했지만 대부분 차 안에서 보냈어요. 좁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한국 가는 길이니까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곧 라오스 국경입니다. 여기가 제일 위험해요. 국경 검문에서 걸리면 끝입니다. 저는 가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걱정 마.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브로커에게 돈을 건넸어요. 브로커가 검문소 직원에게 뭔가 건네더군요. 뇌물이었겠죠. 직원이 차 안을 대충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과였어요. 라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휴, 넘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걸 곧 알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는 작은 마을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보냈어요. 더럽고 허름한 숙소였지만 그래도 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글을 걸어서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차로는 못 갑니다. 걸어야 해요. 정글을요? 저는 걱정됐어요. 우리 딸이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을까? 12월 7일 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안내인이 앞장섰어요.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정글이 깜깜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어요. 국경 순찰대가 볼 수 있으니까요. 달빛만으로 걸었습니다. 길이 험했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덤불에 긁히고 혜진이가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끌다시피 했어요. 3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입니다. 강만 건너면 태국입니다. 강이 나왔습니다. 메콩강이라고 했어요. 강폭이 넓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인이 숲속에 숨겨둔 고무보트를 꺼냈어요. 이걸 타고 건넙니다. 보트가 작았습니다. 6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보트에 올랐어요. 물이 차올라서 거의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안내인이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을 건넜어요.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저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안내인이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숨도 쉬지 마세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보트가 물결에 흔들렸어요. 제발, 제발 발각되지 말게.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노를 저었어요. 우리는 계속 갔습니다. 마침내 저쪽 강둑에 닿았습니다. 태국이었어요. 여기가 태국입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탔어요. 방콕으로 가야 했거든요.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태국 남부에서 방콕까지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구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웃고, 떠들고.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2월 9일, 우리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방콕 거리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6명의 탈북민이요. 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당황했지만 진정했습니다. 우리 택시를 타자. 코리안 엠버시라고 하면 알아듣겠지. 택시를 잡았습니다. 코리안 엠버시, 플리즈.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출발했어요. 30분쯤 갔을까요? 큰 건물이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 깃발, 저게 우리가 가고 싶어 하던 나라의 깃발이구나.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났어야 할 나라의 깃발이구나.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어요. 저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안을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탈북민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리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는 거였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신 지역은? 언제 탈북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라는 것도요. 직원이 놀라더군요. 경호원이셨다고요? 이건 상부에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대사관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잔 거였어요. 10월 23일 두만강을 건넌 이후로 한 달 보름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태국 거리를 조금씩 걸어 다녔습니다. 대사관 허락을 받고요. 자유롭게 걷는다는 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어요. 방콕 시장에 갔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과일, 채소, 고기, 옷, 신발. 장마당보다 몇십 배는 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구나. 이게 우리가 가려는 나라의 모습이구나. 12월 16일. 드디어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인천. 대한민국 인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한국 땅을 밟는 거구나. 48년을 북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구나. 혜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무섭니? 딸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버지. 기대돼요. 저기선 제가 뭐든 될 수 있잖아요. 김주애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혜진아, 넌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될 수 있단다. 12월 17일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동행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이었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 한국말, 그 따뜻한 미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구나.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을 떠나 북쪽으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긴 여정이 끝나가는구나. 5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방송이 들렸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였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착했구나. 정말로 도착했구나. 2023년 12월 17일 저녁, 우리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좋았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게 대한민국 공기구나.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실감했어요. 정말 안전하구나. 이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밤 우리는 서울 근처 숙소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모든 걸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라는 것, 김정은을 가까이서 봤다는 것,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조사관들이 놀랐습니다. 이건 대단한 정보입니다. 한국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나라에 대한 제 보답이니까요.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곳이었어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1월 하나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법, 모든 걸 배워야 했습니다. 첫날 받은 물건들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옷, 신발, 무료로 주는 거였어요. 이게 다 공짜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부 지원입니다. 새 출발을 도와드리는 거죠. 핸드폰을 처음 만져봤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물건이었죠. 담당자가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튜브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그날 밤 저는 유튜브를 켜봤습니다. 북한 뉴스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평양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나왔어요. 제가 일했던 곳들이 나왔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영상이었어요.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굶주림. 제가 봤던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구나. 하나원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인터넷이었어요. 뭐든 검색할 수 있었거든요. 김정은을 검색하니 수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내용들이었죠. 어느 날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을 검색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다는 거였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저는 제 동료들 생각이 났습니다. 박일병은 살아있을까요? 3월.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였어요. 정부에서 정착금도 줬습니다. 집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서울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첫날 밤, 저는 혼자 밖에 나가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북한 같았으면 통행금지 시간이었죠. 하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가득했어요. 라면, 빵, 우유, 과자. 값을 보니 놀랐습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북한 장마당 같았으면 몇십 배는 비쌌을 거예요. 계산하러 갔더니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미소가. 그 자연스러운 미소가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웃는 것도 조심해야 했거든요.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밤 11시에 편의점에 가도 되고 아무도 제 신분을 묻지 않고 감시하지 않고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혜진이는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특례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나중에 사업하고 싶어요. 딸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꿈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호원 경력은 쓸 수 없었어요. 신분을 숨겨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롭게 일하는 거니까요. 몇 달 후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북한 인권 강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신분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요.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요. 첫 강연은 떨렸습니다. 대학교였어요.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위사령부 경호원이었다는 것, 체제의 모순을 봤다는 것, 가족을 위해 탈북했다는 것.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말 세뇌당한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뇌가 아닙니다. 다른 걸 모르는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와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통일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저는 그 학생을 똑바로 봤어요. 필요합니다. 저기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 말입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 제가 탈북한 걸 아셨을까요? 아셨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혹시 처벌받으신 건 아닐까요? 밤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시길, 건강하시길, 제가 떠난 걸 이해해 주시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길. 2025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고,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말투가 다르니까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숨겨야 하나요? 아니면 당당하게 말해야 하나요?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에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치약 하나 사는데도 수십 가지가 있더군요. 점원이 와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친절한 말투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탈북민 정착을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는 거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뉴스를 봤습니다. 김주애가 또 나왔더군요. 이제 13살쯤 됐을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 옆에서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 아이는 혜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경영학과요.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북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통일되면요. 딸아이의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혜진아.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요즘 저는 유튜브를 합니다. 북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에요. 구독자가 몇만 명 됩니다. 댓글을 보면 놀랍습니다.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더군요. 하지만 악플도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간첩 아니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안 믿고 싶은 거겠죠. 같은 민족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 싫은 거겠죠. 가끔 북한에 대한 뉴스를 봅니다. 쿠르스크에 간 북한군 이야기도 나왔어요.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거요. 제 동료들도 거기 갔을 겁니다. 호위사령부 출신들도 선발됐을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생각도 매일 합니다. 평양에 계실 거예요. 여전히 방직 공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는 연로하셔서 집에만 계시거나 제 사진을 보고 계실까요? 민철아, 어디 있니? 하고 부르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평양 날씨를 검색합니다. 오늘 평양은 춥다고 나오네요. 영하 10도라고요. 어머니, 감기 걸리지는 않으셨을까요? 난방은 되시나요? 밥은 드시나요? 통일, 언제쯤 될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산소에도 가서 아버지 불효자식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 거리를 걸을 겁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을 가볼 거예요. 학교 가던 길도 가볼 거고요. 대동강도 다시 볼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을 거예요. 어머니, 저예요. 민철이에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6.25 이후 7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기 2,500만 명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꿈꾸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웃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통일이 되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국 구경을 시켜드릴 겁니다. 어머니,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제가 사는 곳이고요. 어머니가 놀라실 거예요. 어머나, 이게 다 진짜니?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혜진이도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 손녀가 대학생 됐어요. 꿈도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구나.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북에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제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2,500만 동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증언할 거예요. 북한의 실상을 알릴 거고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제가 이 자유를 얻은 이유니까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대한민국에 와서 1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